이 리어카는 아직 끝나지 않은 IMF의 흔적입니다. 도시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모두 꺼지고 새벽 4시의 종막이 가장 짙게 깔리는 시간. 서울의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방에서 72의 박영석 씨는 힘겹게 눈을 뜹니다. 습기로 눅눅해진 이불을 걷어냅니다. 마주하는 천장은 곰팡이가 핀 얼룩으로 지도처럼 뒤덮여 있습니다. 관절 마디마다 쑤셔오는 날카로운 통증은 그가 고통 속에서 살아있음을 알리는 유일한 감각입니다. 그는 앓는 소리를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차가운 냉수 한 잔으로 밤새 말라버린 목을 축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얼굴. 깊게 패인 주름 골짜기마다 지난 27년의 고단함이 퇴적층처럼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낡은 작업조끼를 걸치고 현관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집 앞에 세워둔 녹슨 리어카. 그것은 그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이제는 그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1997년 이전 그는 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회사의 미래를 맡기는 든든한 부장님이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존경받는 아버지였습니다. 매일 아침 잘 다려진 와이셔츠 소매 끝으로 풍기던 은은한 스킨 냄새. 그 냄새는 이제 퀴퀴한 땀 냄새와 폐지 냄새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1997년 11월의 어느 날, 지금도 악몽처럼 생생하게 그의 뇌리를 파고듭니다. 국가부도라는 낯선 단어가 뉴스 화면을 뒤덮던 날, 회사는 자금난을 버티지 못하고 도미노처럼 쓰러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조직은 그를 불필요한 잉여 인력으로 분류해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 속에 감춰진 것은 잔인한 해고 통보였습니다. 그가 평생 쌓아올린 자존심과 사회적 지위는 휴지 조각보다 가볍게 날아갔습니다.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리어카 손잡이의 차가운 금속성, 손바닥에 닿을 때마다 그는 과거의 영광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며 남들이 버린 박스를 줍는 행위.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노동을 넘어섭니다. 무너져버린 자신의 과거 조각을 줍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폐지 1kg에 고작 50원. 하루 종일 허리가 끊어져라 주어도 손에 쥐는 돈은 몇천 원 남짓입니다. 이마저도 없으면 당장의 끼니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는 멈출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에 길게 늘어진 그의 그림자. 마치 그가 잃어버린 과거의 망령처럼 그를 끈질기게 따라다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새벽 시간. 그때에만 그의 고립된 노동은 허락됩니다. 한때 대한민국 산업 역군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그의 가슴. 이제는 깊은 회한과 알 수 없는 분노만이 앙금처럼 남아 있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아스팔트 바닥을 긁으며 내는 거친 마찰음. 마치 그의 비명을 대신 지르는 듯합니다. 그는 오늘도 어둠을 뚫고 도시의 가장 낮은 곳으로, 쓰레기 더미 속으로 자신의 몸을 밀어넣습니다. 이것이 2024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때 중산층이었던 노인의 적나라한 현주소입니다. 그의 하루는 개인의 비극을 넘어 시대의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박영석 씨에게 계절은 언제나 1998년의 겨울에 멈춰 있습니다. 달력은 2024년을 가리키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혹독했던 겨울바람 속에 서서 떨고 있습니다. 실직 후 처음 맞이했던 그의 겨울, 그는 가족들에게 해고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잘 다려진 양복을 입고 평소처럼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섰습니다. 갈 곳 없는 발걸음이 향한 곳은 종로의 공원이나 도서관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그와 같은 처지의 수많은 아버지들이 벤치를 차지하고 망연자실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무료급식소 앞에 길게 줄을 서서 눈칫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혹여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봐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퇴직금을 털어 재기를 꿈꿨습니다. 작은 치킨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IMF 한파로 얼어붙은 소비심리 탓에 파리만 날리다 결국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무리하게 끌어다 쓴 대출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가 되어 그를 짓눌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보증을 섰던 친척마저 부도를 내고 잠적했습니다. 그는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의 싸늘한 시선,
신용불량자라는 잔인한 낙인. 그것은 그가 평생 지켜온 신용과 명예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으로 들이닥쳐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던 날, 아내의 절망적인 눈빛과 아이들의 겁에 질린 표정. 그것은 그의 가슴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로 새겨졌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 그것이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가족과의 인연을 끊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도피였습니다. 그 시절 겪었던 실패는 개인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보답받는다는 사회적 계약, 그것이 국가부도라는 시스템의 붕괴로 인해 일방적으로 파괴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사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며 그를 패배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세상에 대한 배신감과 무력감은 지금도 불쑥불쑥 튀어나와 그를 괴롭힙니다. 그는 공사판 일용직을 전전하며 시멘트 가루를 마셨습니다. 닥치는 대로 험한 일을 하며 몸을 혹사시켰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 번 떨어진 나락에서 다시 올라갈 사다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1998년의 겨울, 그것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거대한 재난이자 아직도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고통입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화려한 빌딩 숲, 그것은 그가 쌓아 올린 벽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작 그가 쉴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설한 도시에서 철저하게 이방인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생긴 불면증,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를 괴롭힙니다. 술 없이는 잠들 수 없는 밤들이 계속됩니다. 그는 가끔 꿈속에서 1997년 이전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꿈을 꿉니다. 하지만 깨어나면 차가운 반지하방의 현실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해가 중천이 뜹니다. 박영석 씨는 리어카를 잠시 두고 또 다른 일터인 지하철역에 향합니다. 그의 현재 직함은 지하철 택배원, 노인들에게 허락된 몇 안 되는 일자리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폰 어플로 주문 알림이 울리면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킵니다. 무거운 배낭을 맨 채 인파 속으로 뛰어듭니다. 엘리베이터는 노약자와 장애인들로 늘 붐빕니다. 촌각을 다투는 배송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파른 계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연골이 닳아 없어진 무릎, 계단을 오를 때마다 뼈와 뼈가 부딪히는 끔찍한 통증이 전해져 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아냅니다. 그의 생존이 걸린 일입니다. 배송 건당 그가 손에 쥐는 돈은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입니다. 하루 종일 발이 부르도록 서울 전역을 돌아다녀 봐야 손에 쥐는 돈은 고작 3만 원 남짓입니다.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 편의점 구석에서 컵라면으로 허기를 때웁니다. 그마저도 거르고 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부지기수입니다. 지하철 개차 안에서 그는 철저한 투명인간 취급을 받습니다. 거대한 짐을 맨 노인은 바쁜 직장인들에게 그저 귀찮은 장애물일 뿐입니다. 가끔 누군가와 부딪히기라도 하면 혐오 섞인 눈빛과 짜증 섞인 한숨이 그에게 날아옵니다. 젊은 시절 자신도 저들처럼 넥타이를 메고 서류 가방을 든 채 지하철을 탔었다는 사실, 이제는 아득한 전생의 기억처럼 느껴져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환승역의 긴 통로를 걸으며 그는 끊임없이 셈을 합니다. 이번 배달을 마치면 3,500원. 그러면 돌아가는 길에 국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을까? 아니면 파스 한 장을 살 수 있을까? 생존을 위한 처절한 계산, 그 속에서 삶의 여유나 낭만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동료 택배원들을 마주쳐도 나누는 대화는 대부분 신세 한탄으로 끝납니다. 왕년에는 내가 말이야로 시작되는 그들의 무용담, 그것은 현재의 초라함을 더욱 부각할 뿐입니다.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는 슬픈 독백과도 같습니다. 이들에게 노동은 자아실현이나 사회적 성취가 아닙니다. 단지 오늘 하루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비참한 몸부림입니다. 나이가 들어 은퇴하고 편안한 노후를 즐겨야 할 시기, 가장 혼잡하고 위험한 현장으로 내몰린 이들의 모습은 한국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낱낱이 보여줍니다. 그가 나르는 꽃바구니와 선물상자 속에는 누군가의 축하와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정작 그 물건을 배달하는 그의 손에는 거칠고 투박한 굳은 살만이 남습니다. 지하철의 괴음과 안내방송 소리에 묻혀 그의 거친 숨소리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물건을 건네고 돌아서는 그의 등 뒤로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영혼 없는 인사말이 공허하게 흩어집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잠시 벤치에 앉아 쉬고 싶어도 다음 배달을 놓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죽을 때까지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회,
쉼표가 허용되지 않는 노인의 하루는 끝이 보이지 않는 메우비우스의 띠처럼 반복됩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박영석 씨는 지하철역 인근의 낡은 공원 구석으로 걸어갑니다. 그는 늘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후미진 벤치를 찾아 앉습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구석입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여유가 없는 것도 서럽습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들에게 자신의 초라한 식사를 보여주는 것이 더 괴롭기 때문입니다. 이 익숙한 고립은 27년 전 그가 회사에서 쫓겨나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자기 방어 기제였습니다. 중산층의 붕괴. 그것은 그의 사회적 관계망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스스로 사회적 낙오자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지막 자존심이 그를 벤치 구석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의 점심 식사는 어제 저녁 먹고 남은 찬밥에 물을 말아 김치 한 조각을 올려 먹는 것이 전부입니다. 혹은 아침에 지하철역 편의점에서 산 유통기한이 임박한 할인 김밥 한 줄이 전부인 날도 많습니다. 김밥을 천천히 씹어 넘길 때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딱딱하고 차가운 밥알이 그의 위벽을 긁어내리는 듯한 고통을 줍니다. 그는 밥을 먹는 도중에도 주변을 끊임없이 살핍니다. 혹시나 아는 사람이 지나가지는 않을까. 한때 자신이 상사였던 후배나 자식의 친구라도 마주칠까봐 두려워 모자를 더욱 깊이 눌렀습니다. 젊은 시절 종로의 고급 식당에서 점심 약속을 잡던 박 부장의 모습은 이제 그림자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폐지 냄새가 밴 자신의 낡은 작업복을 매번 신경 씁니다. 누가 자신을 알아보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실직 후 27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몰락을 세상에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가 지키는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공원에 모인 노인들. 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울분을 토해냅니다. 하지만 박영석 씨는 그들과 말을 섞지 않습니다. 친해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곧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세한탄을 듣는 것은 자신의 실패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고통스러운 의식과 같습니다. 그는 그들의 고통이 전염될까 두려워 홀로 고립된 섬처럼 앉아 식사를 마칩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잠시 눈을 감고 벤치에 기대 쉽니다. 10분 남짓한 짧은 휴식. 이 시간만큼은 그에게 하루 중 유일하게 허락된 멈춤의 시간입니다. 그는 이 찰나의 순간에 과거의 가족과 함께했던 따뜻한 기억을 떠올리려 애씁니다. 하지만 이내 어떠한 달콤한 기억도 현실의 쓴맛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배낭 안에는 다음 배달해야 할 서류 봉투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그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낡은 벤치에 깊이 박힌 몸을 일으키는 것이 천근의 바위를 드는 것만큼 힘겹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음 배달 알림이 휴대폰에서 울립니다. 그는 번개처럼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몸은 아직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쉴 수 있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다음 배달을 놓치면 오늘 목표한 수입을 채울 수 없습니다. 결국 내일의 끼니와 당장의 월세가 위협받습니다. 그는 낡은 배낭을 고쳐매고 다시 인파 속으로 사라집니다. 짧은 점심시간은 그에게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외로움과 고통, 끝나지 않는 생존 경쟁을 확인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의 굽은 등에 남아있는 그림자. 한때 중산층이었던 한 남자가 지키려 했던 마지막 자존심의 잔해처럼 길게 늘어집니다. 그의 삶은 멈추면 안 되는 숨막히는 경주와 같습니다. 지하철 택배 일을 하던 중 그는 짐 속에 섞인 한 젊은 부부의 선물 상자를 보게 됩니다. 예쁜 포장지와 정성스러운 리본, 상자 안에는 아내에게 보내는 작은 손편지가 살짝 보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결혼기념일 축하해,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자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본 박영석 씨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는 아내와 함께 보냈던 마지막 결혼기념일의 잔상이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썰며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 같은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손편지에 쓰인 사랑하는 당신에게 라는 문구가 그의 가슴을 찌릅니다. 그는 20년 전
가족을 떠나온 이후 아내와 자식들에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빚더미와 신용불량자라는 짐을 지운 채 가족들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끊어낸 인연이었습니다. 사실상의 도피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가족을 위한 마지막 희생이라고 스스로를 속여왔습니다. 매일 밤 자식들의 얼굴과 아내의 웃음소리가 꿈에 나타났지만 깨어나면 그는 스스로에게 가혹하게 명령했습니다. 그들을 잊어라. 너는 짐일 뿐이다. 지금이라도 염치불고하고 연락하고 싶을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특히 명절이나 자식들 생일에는 휴대폰을 쥐고 밤새도록 망설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빚쟁이들이 집으로 들이닥쳐 가구에 빨간 딱지를 붙이던 아내의 절망적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통화 버튼을 누를 용기를 잃었습니다. 그는 늘 마지막 순간에 멈춥니다. 성공하지 못한 아버지로서 혹은 고통스러운 과거의 망령으로서 다시 그들의 삶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 역시 자신을 잊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낡은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화면 속에는 수년 전 자식들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걱정 마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라는 짧은 문자 메시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가 집을 떠난 후 가족들은 혹독한 IMF의 그림자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아버지를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용서했을까요? 그는 그 문자를 열어본 후 다시 새로운 메시지를 작성해 봅니다. 몸은 괜찮니? 아빠는 잘 지낸다. 짧은 12글자를 쓰는데 수분이 걸립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문장을 보내는 순간 자신의 현재 처지를 설명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짓누릅니다. 혹시나 그들에게 또 다른 짐이나 걱정을 안겨주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는 결국 보내기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작성했던 모든 내용을 지웁니다. 그리고 휴대폰 화면을 꺼버립니다. 아내에게 보내지 못한 그 문자 메시지, 그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후회와 그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단절시킴으로써 가족의 안전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 대가로 평생을 짊어져야 할 고독이라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지만 다가갈 수 없는 고통. 그것이 그가 짊어진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그는 다시 배낭을 고쳐매고 다음 배달지인 낯선 동네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는 노동보다 이 끊어진 인연의 무게가 그를 더욱 짓누릅니다. 그가 짊어진 짐은 단지 배낭 속 물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IMF가 파괴한 한 가장의 사랑과 관계의 잔해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진 가장이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오후 늦은 시간이 되자 지하철 택배일은 더욱 고됩니다. 하루 종일 무리했던 관절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고 특히 무릎에서는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집니다. 그 통증은 단순히 늙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건설 현장과 굳은 일에서 혹사당한 결과였습니다. 매번 계단을 오를 때마다 닳아 없어진 연골 부위에서 뼈가 긁히는 듯한 끔찍한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배달해야 할 짐을 들고 아파트 단지의 가파른 계단을 오릅니다. 배송 시간이 늦어지면 평가 점수가 깎입니다. 곧바로 다음 일거리 수주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이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 환경은 노인들에게 쉼표를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층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릎이 뚝 하는 소리를 내며 꺾였습니다. 그는 그대로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들고 있던 짐이 그의 몸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무릎에서는 심각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몇 분 동안 계단에 그대로 엎드려 숨을 헐떡였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감촉이 온몸에 전해져 왔습니다. 그는 일어나려고 애썼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통증으로 인해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움을 청할 사람도 걱정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섬뜩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되는데, 이 일을 못하면 다음 주 병원비를 낼 수 없는데.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자 그는 짐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짐이 그를 지탱해주는 지팡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짐을 내려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생계가 이 짐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뚝이는 걸음으로 간신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배를 누르자 젊은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짐을 확인하고 무너진 그의 몰골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수고하세요 라는 말만 건네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무심한 태도는 그의 무릎 통증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하찮고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그는 벽에 기대어 다시 한번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바늘방석 위를 걷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날의 통증을 참아내기 위해 저녁에 약국에서 가장 싼 진통제를 사 먹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은 고통 때문에 술 없이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육체의 고통이 바로 1998년 IMF가 그의 인생에 남긴 잔인한 현실이라는 것을. 그의 삶은 쉼없이 고통받도록 저주받은 것과 같았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쉬지 못하고 쉬지 못해 병을 얻는 악순환. 이 잔인한 메비우스의 띠 속에서 그는 오늘도 자신의 육체를 팔아 생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남은 존엄은 이 고된 노동 속에 있었습니다. 지하철 택배 일이 끝나고 해가 완전히 지면 박영석 씨는 다시 녹슨 리어카를 끌고 거리로 나섭니다. 그의 하루는 2번의 노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하철 택배로 현금을 버는 일, 폐지 수수료로 월세와 공과금을 보태는 일. 밤이 깊어질수록 도시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그의 리어카 소리만이 적막한 골목을 가로지릅니다. 그의 주된 굴동 시간은 사람들이 모두 잠든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입니다. 이 시간이라야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경쟁 없이 폐지를 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이 리어카의 차가운 손잡이를 잡을 때마다 욱신거립니다. 그는 아파트 단지의 재활용 수거함을 뒤집니다. 상가 뒤편의 쓰레기 더미를 뒤적입니다. 남들이 버린 폐지와 박스를 분류하고 끈으로 묶는 그의 손놀림은 능숙하지만 서글픕니다. 한때 고위 관부로서 중요한 서류를 결제하던 그의 손, 이제는 남들이 버린 낡은 종이 조각을 줍고 있습니다. 폐지 1kg의 단가는 고작 50원 남짓입니다. 리어카를 가득 채워야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고작 5,000원에서 7,000원 사이입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옮기고도 그의 수입은 시간당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수입마저 없으면 당장의 월세가 위태롭습니다. 생계의 마지노선입니다. 그는 가끔 폐지 더미 속에서 버려진 잡지나 책을 발견합니다. 표지를 넘겨보면 화려한 광고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는 그 잡지를 잠시 바라봅니다. 자신과는 영원히 상관없는 세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희망과 성공에 대한 이야기는 그에게 더 깊은 좌절감만 안겨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 버려진 폐지처럼 사회에서 쓸모를 다하고 버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이 도시의 화려한 불빛 아래 그는 버려진 것들을 모아 생존하는 존재였습니다. 추운 겨울밤 폐지를 줍는 그의 어깨 위로 찬 바람이 스며들 때마다 기침이 터져나옵니다. 그는 최대한 소리를 죽이려 애쓰지만 리어카 바퀴가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의 기침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집니다. 폐지를 주우며 얻은 감기와 관절염은 이미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몸이 아파도 멈출 수 없습니다. 리어카를 가득 채워야 당장의 난방비와 다음 달 월세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밤의 노동은 생존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노동은 그에게 고통이지만 동시에 생명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입니다. 가끔 폐지를 주우러 온 다른 노인들과 마주치면 그들은 말없이 서로에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서로의 처지와 고통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은 그들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이 차가운 도시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유일한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박영석 씨는 그들에게서 자신의 미래를 봅니다. 오늘 폐지를 줍는 그의 모습이 내일의 그의 모습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고통받는 이웃의 존재는 그의 고립된 삶에 희미한 그림자 같은 위안을 줍니다. 그는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비탈길을 오를 때마다 온 힘을 다해 몸을 밀어붙입니다. 그때마다 터져나오는 헉헉거리는 숨소리는 그의 내면의 비명과 같습니다. 그의 굽은 등은 도시의 밤 그림자 속에서 더욱 작아 보입니다. 폐지 수거는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IMF로 인해 무너진 그의 삶이 부여받은 끝나지 않는 밤의 형벌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밤이 지나야 내일의 아침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침은 또 다른 노동을 요구할 것입니다. 새벽 1시. 폐지를 고물상에 넘기고 현금 몇 푼을 손에 쥔 박영석 씨. 그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반지하 방으로 돌아옵니다. 방 안은 종일 난방을 하지 않아 냉기가 가득합니다. 그는 낡은 전기요 스위치를 켜고 차가운 물로 대충 몸을 씻어냅니다. 뜨거운 물은 보일러를 돌려야 나오므로 그는 늘 참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냉기는 그가 스스로 선택한 절약입니다. 그가 지켜야 할 생존의 마지노선입니다. 그의 노년은 차가움과의 싸움입니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대충 털어내고 그는 테이블 앞에 앉습니다. 그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 폐지 수입과 지하철 택배 수입을 합산하여 정확히 계산합니다. 38,000원. 여기서 버스비, 점심값, 그리고 약값을 빼면 실제로 그의 손에 남는 돈은 2만 원 남짓입니다. 그는 얇아진 지갑 속 지폐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번 달 월세와 공과금, 그리고 다음 주 병원비를 생각하면 이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계산은 늘 마이너스를 향합니다. 그는 영수증과 지폐들을 분류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데, 좀 더 벌어야 하는데. 그의 유일한 대화 상대는 바로 이 차가운 계산서와 숫자들입니다. 그 숫자들이 그의 삶을 규정하고 그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그는 돈을 계산하다가 문득 한때 자신이 대기업에서 수천만 원짜리 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연봉을 받았던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때 그가 했던 계산은 미래의 성장과 투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계산은 오죽 생존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처절한 몸부림일 뿐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침에 병원에서 받아온 약봉지가 놓여 있습니다. 그는 식사도 그른 채 약만 물과 함께 삼킵니다. 약의 쓴맛은 이제 익숙한 일상의 맛이 되었습니다. 약을 먹는 행위 자체가 그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상기시킵니다. 이 약 없이는 내일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사실. 이 약값이 곧 그가 벌어야 할 돈의 목적이라는 사실이 그를 짓누릅니다. 그는 약을 먹으며 자신의 병이 IMF 이후의 과도한 스트레스와 노동으로 인해 생긴 가난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난은 단순한 경제적 결핍이 아닙니다. 그의 육체를 갉아먹는 병마였습니다. 방 안에는 냉장고의 낡은 모터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립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곰팡이 핀 얼룩들은 밤이 되면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는 잠을 청하지만 몸의 고통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를 괴롭힙니다. 결국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낡은 소주병을 꺼냅니다. 소주 한 잔이 그의 불면증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유일한 도피처입니다. 이 알코올만이 그를 현실로부터 잠시나마 분리시켜줍니다. 술을 마시며 그는 가족들에게 보내지 못한 문자를 다시 떠올립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까? 그는 고독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고 현재의 비참함을 곱씹습니다. 그의 고독한 노년은 이 반지하 방에 갇혀 끝없이 과거와 현재 사이를 오가며 홀로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이 작은 방은 그의 고독과 회한이 응축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술 기운이 어느 정도 오르면 박영석 씨는 침대 밑에 숨겨둔 낡은 일기장을 꺼냅니다. 이것은 그가 1997년 IMF가 터지기 직전까지 썼던 일기입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그가 한때 가졌던 찬란했던 꿈과 계획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내년에는 집 대출을 모두 갚고 아내와 유럽 여행을 가야지. 큰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멋진 차를 선물해줘야지. 같은 소박하지만 행복했던 미래에 대한 약속들입니다. 그는 일기장 속 자신의 필체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때 자신은 패기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열심히 일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IMF는 그 모든 꿈과 믿음을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는 1997년 11월 20일.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 명퇴를 권유받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짧은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 이후 그의 삶에는 단 한 줄의 희망적인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펼쳐놓고 눈을 감고 그때의 행복했던 기억을 강제로 떠올리려 합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웃고 풍족하지는 않아도 화목했던 시절. 그는 그 기억이 현재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마약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기억은 너무나 짧습니다. 이내 현신의 차가운 냉기가 그를 덮쳐옵니다. 그는 자신이 아내와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되고 싶었던 평범한 한 남자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의 가장 큰 꿈은 아버지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책임지고 그들에게 부족함 없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그러나 IMF는 그 꿈을 앗아갔고 그는 스스로 그 존엄성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일기장을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이 무너뜨린 가족의 행복을 곱씹으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자괴감에 시달립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실패한 아버지로 낙인 찍고 있습니다. 일기장을 다시 덮고 그는 흐릿한 전등 불빛 아래에서 굽어진 자신의 손을 바라봅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노동으로 인해 거칠게 변했고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그는 한때 화이트 칼라였던 자신의 손이 이제 블랙 워커의 손이 되었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는 이 거친 손으로라도 계속 일해야 합니다. 이 손이 멈추면 그의 생명도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기장을 다시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둡니다. 그것은 그의 과거이자 영원히 이루지 못한 꿈이 담긴 상자입니다. 새벽 4시 50분. 어김없이 알람이 울리기 10분 전에 그의 눈이 먼저 떠집니다. 그의 몸은 이미 고통과 노동의 리듬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앓는 소리를 내며 상체를 일으킵니다. 침대 옆 약봉지. 그는 물 없이 약을 3알 입에 넣고 습관처럼 기침을 합니다. 54,800원. 그 액수는 그에게 단순한 병원비가 아닙니다. 다음 일주일간 그가 반드시 생존해야 하는 목표 금액입니다. 그는 낡은 외투의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주머니 속 따뜻한 손난로를 움켜쥡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섭니다. 집 앞에 세워둔 녹슨 리어카가 그를 기다립니다. 그는 리어카 손잡이를 잡고 익숙한 고통과 함께 골목을 나섭니다. 그의 하루는 개인의 비극을 넘어 거대한 시대의 폭풍 속에 남겨진 한 노인의 처절한 생존기로서 오늘 새벽 다시 시작됩니다. 도시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구분등 뒤로 곧 동이 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독한 노동은 해가 뜰 때까지, 그리고 해가 진 후에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